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독점해온 중동 380조 원 방산 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긴급 요청을 거절한 지 72시간 만에 한국이 자국군 최전방 장비를 뺏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벌어진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무기 격추율 14%, 한국 무기 격추율 98.7%, 상원 청문회에서 28년 경력 펜타곤 국장이 터뜨린 폭탄 증언.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4명의 상원의원이 일제히 한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380조 원 규모의 중동 방산 시장. 30년 넘게 미국이 독점해온 이 거대한 시장이 단 6개월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 리처드 콜먼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브레넌 국장, 당신이 28년 동안 관리해온 중동 방산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외군사 판매 총괄국장으로서 중동의 모든 무기 거래를 관리해온 시간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사드, 에이브럼스, 아파치, 중동의 하늘과 사막을 지키는 거의 모든 무기에 제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과 다름없는 증인석에요. 저는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6개월 전 펜타곤 이동 4층 회의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중동 방산 현황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브리핑은 제가 국장으로 부임한 뒤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회의였습니다. 늘 그렇듯 보고 내용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사우디 F-15 추가 도입 협상 진행 중. UAE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일정 확인. 카타르 조기 경보기 유지 보수 계약 연장. 중동은 미국 방산업체들의 가장 크고 안정적인 시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해럴드 맥케인 부차관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럴드는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고 중동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을 존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럴드에게 중동은 동맹이 아니라 고객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동은 우리의 가장 충성스러운 현금 인출기야.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불쾌함을 입 밖에 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해럴드가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레넌, 좋은 소식이야. 사우디에서 사드 추가 배치 논의를 시작했어. 이번에 계약 규모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나? 저는 자료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8조 원에서 12조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해럴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정보분석관 캐서린 월러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캐서린은 중동 현지 정보를 담당하는 분석관이었습니다. 입이 무겁고 신중한 성격이라 회의에서 먼저 발언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런 캐서린이 입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신호였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UAE 국방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2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해럴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하하. 한국이 뭘 팔겠다고? 회의실 안에 있던 몇 명이 따라 웃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캐서린의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라이센스 받아서 조립하는 나라. 개16도 미국 설계였고 K1 전차도 크라이슬러 디펜스가 관여했었죠. 독자 기술이라고 내세우는 것들도 결국 뿌리를 추적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원천 기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해럴드가 캐서린을 향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방공 시스템을 판다고. 수출 실적이 있기는 한 거야? 누가 사? 캐서린이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시스템의 해외 수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헤럴드가 양손을 벌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됐어. 수출 실적 제로. 더 들을 것도 없잖아. 캐서린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캐서린의 표정을 봤습니다. 할 말이 더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럴드가 이미 화제를 사우디 계약건으로 돌린 뒤였죠. 캐서린, 나중에 그 자료 내 책상에 올려놔. 한번 봐야겠어. 저는 지나가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올려놓은 자료를 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램프 하나만 켜놓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UAE 차기 방공체계 검토 현황. 기밀 등급 3점.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UAE가 직면한 위협 현황이었습니다. 드론 공격 빈도가 최근 몇 달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비용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형태의 공격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에 대응하는 UAE 쪽의 소모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숫자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공격용 드론 한 대의 제작 비용 약 2,500만 원. 그것을 격추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 약 45억 원. 180배. 적은 2,500만 원짜리 장난감을 날리고 우리 동맹국은 45억짜리 미사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처음부터 맞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은 전부 미국산이었습니다. 패트리어 PAC-3의 요격탄.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 모델이었으니까요. 미국이 미사일을 공급하고 중동이 사서 쓰고 떨어지면 다시 주문하고 이 순환 구조가 30년 넘게 작동해 왔습니다. 불편한 말이지만 드론 위협이 커질수록 우리 매출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헤럴드는 이 구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드론이 늘어날수록 우리 미사일 주문도 늘어나. 이보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 있어? 그가 며칠 전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지 않았지만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료를 더 한국 측이 제안한 시스템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비오복합. 적어도 방공 시스템. 주요 요격 수단은 미사일이 아니라 기관포. 기관포탄 한 발의 가격은 몇만 원 수준. 저는 그 부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기관포로 드론을 잡는다? 솔직히 말해서 그 발상 자체가 원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요격체, AI 기반 통합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관포라니. 50년 전 기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UAE가 왜 이걸 검토하고 있을까? 중동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UAE가 굳이 수출 실적 없는 한국 무기를 왜 들여다보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별것 아닐 거야. 한 달 안에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일주일 뒤, 저는 그 예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더글러스 피어슨이라는 이름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사업부 수석부사장. 워싱턴 방산업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의회 로비, 정보 관계자 네트워크, 중동 왕실과의 개인적 인맥, 방산거래의 모든 단계에 그의 손이 닿아 있었죠. 더글러스가 저를 찾아온 것은 캐서린의 보고가 있은 지 정확히 9일 뒤였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비서가 커피 2잔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더글러스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브레넌, UAE 건들었나? 한국 방공 시스템 검토건 말인가? 더글러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검토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지. 내가 아부다비 쪽 라인에 확인해봤어. 그쪽 실무진들도 절반은 반대야. 위에서 밀어붙이는 거라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위에서 밀어붙이는 건데? 더글러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치적 제스처겠지. 거래선 다변화 보여주려는 쇼. 결국은 우리 물건 살 수밖에 없어. 대안이 없으니까. 그의 확신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확신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은 73%였습니다. 나머지는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이 나눠 갖고 있었고 한국은 0%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제로. 더글러스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브레넌, 걱정할 거 없어. 패트리엇 아니면 뭘 쓰겠어.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방공 시스템이야. 한국이 만든 거라곤 싸구려 자주포밖에 없잖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편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더글러스의 자신감이 사실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30년간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관성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깊이 파고들 이유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상황이 바뀐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출근하자마자 긴급 전문을 받았습니다. 발신지는 UAE 국방부, 수신처는 미국 국방부 대외군사 판매국, 제 부서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패트리엇 PAC-3 요격탄 긴급 추가 공급 요청. 현재 잔여 재고 7일분 이하. 즉각 대응 필요. 7일. 일주일치 미사일만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헤럴드에게 보고했습니다. 헤럴드는 전문을 읽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야? 지난번에도 긴급이라고 하더니 결국 자기들이 해결했잖아. 이번은 좀 다릅니다. 잔여 재고가 7일분 이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헤럴드가 의자에 깊이 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우리 재고 상황이 어때? 저는 이미 확인해둔 수치를 읽었습니다. 현재 미 육군 비축분에서 긴급 이전 가능한 PAC-3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면 최소 18개월이 소요됩니다. 18개월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헤럴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브레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중동에 미사일 퍼줄 여유가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에 예산 절반이 묶여있고 인도태평양 재배치 물량도 빠듯한데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럴드가 다음에 한 말은 제 위장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UAE한테 전해. 지금은 공급이 어렵다고. 그리고 슬쩍 흘려. 다음 회계연도의 패키지 딜로 묶으면 우선 배정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헤럴드를 바라봤습니다. 부차관보님, UAE는 지금 7일분밖에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면 8개월 뒤입니다. 헤럴드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브레넌, 이건 긴급 지원이 아니야. 협상 카드야. 지금 거절해야 다음 계약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끌어낼 수 있어.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방산거래가 순수한 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이 7일분 미사일만 남은 상태에서 SOS를 보내왔는데 그걸 협상카드로 쓰라는 말은 제가 28년 동안 들어본 것 중 가장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UAE에 공식 회신을 보낸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외교적으로 포장된 문장들이었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현재 공급이 어렵습니다. 전문을 보낸 뒤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명확히 말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뒤 캐서린이 다시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국장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캐서린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한국 군용 수송기 3대가 UAE를 향해 비행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자국군 실전 배치 장비를 빼서 UAE에 보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거절한 지 정확히 48시간 뒤입니다. 48시간. 미국이 공급 불가를 통보한 지 이틀 만에 한국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 군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장비를 빼서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국 방어선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남의 나라에 무기를 보낸다고? 그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자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캐서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군 실전 배치분이 맞아? 예비 물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현재 한국 서부전선 방공망 일부에서 차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전선. 북한과 직접 마주보는 최전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최전방 방어선에서 장비를 빼서 지구 반대편 나라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거절한 바로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서린에게 물었습니다. 헤럴드 부차관보에게 보고했나? 캐서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해. 이건 상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야. 캐서린이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 중정이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건물의 한복판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뭔가 빗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한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비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수출 실적 제로, 실전 데이터 전무. 아무리 빨리 보내봤자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전장에서 쓸모없어진다. 그것이 28년간 이 업계에서 배운 철칙이었습니다. 시간이 답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선택이 실패로 끝나면 UAE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72시간 뒤였습니다. 한국 장비가 UAE에 도착하고 실전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제가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송기가 UAE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자택에서 긴급 전화를 받고 펜타곤으로 출근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니 이미 캐서린과 분석팀 3명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위성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외곽 군사 기지에 한국 수송기 3대가 착륙한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송기에서 내려지는 장비들의 윤곽도 보였습니다. 캐서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비호복합 체계로 확인됩니다. 최소 4개 포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내린 인원이 47명으로 추정됩니다. 47명. 장비만 보낸 게 아니라 운용 인력까지 같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장비 이송부터 도착까지 총 소요 시간은? 캐서린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UAE 측 요청서 발송 시점부터 장비 도착까지 72시간입니다. 72시간. 3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답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면 최소 18개월. 18개월 대 72시간. 이건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의회 승인, 행정 절차, 재고 확인, 외교 협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한국은 규모가 작으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 거라고 합리화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합리화가 사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동맹국이 7일분 미사일만 남은 상태에서 SOS를 보냈을 때 절차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과 72시간 만에 자국군 장비를 뺏어 보내는 것. 결과만 놓고 보면 누가 진짜 동맹이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아직 이 장비가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빨리 보내는 것과 잘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면서 헤럴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들어왔고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한국이 벌써 도착했다고? 캐서린이 같은 내용을 다시 보고했습니다. 헤럴드가 모니터를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3일 만에 보냈다고? 허접한 장비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시스템이면 이동 배치에만 한 달은 걸려. 이건 장난감 수준이라는 증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헤럴드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실전에서 증명 못할 거야. 두고 봐. 한 달 안에 UAE가 다시 우리한테 연락해 올 거야. 제발 미사일 좀 달라고. 헤럴드가 나간 뒤 상황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한국 기술 지원 인력 47명이 도착하자마자 UAE 운용 요원들과 합동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자정이 넘었는데도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28년간 방산 현장을 봐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급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해외에 장비를 납품할 때는 보통 정규 근무 시간 내에서만 작업합니다. 초과 근무에는 별도 비용이 청구되고 현지 작업 환경이 기준에 미달하면 작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인력은 도착하자마자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놀라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장비 도착 후 48시간 만에 실전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48시간이면 보통 장비 점검과 운용 환경 세팅도 끝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미국 시스템이었다면 장비 설치에만 최소 2주, 통합 테스트에 한 달, 현지 운용 인력 교육에 또 한 달, 총 3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48시간 만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캐서린에게 물었습니다. 이 속도가 진짜 가능한 거야? 뭔가 빠뜨린 절차가 있는 건 아니야? 캐서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지 보고에 따르면 전 항목 통과입니다. 레이더 연동, 사격 통제, 통신 연결 전부 완료, 실사격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산업계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만에 도착, 48시간 만에 실전 배치, 자국군 최전방 장비를 빼서 보냄. 이 3가지 사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저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닌가? 실전 투입 첫날 밤,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UAE 전장 상황 전반을 감시하는 것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정직하게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한국 장비가 실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UAE는 다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헤럴드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며 제가 거절 통보를 보낸 것도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밤 11시쯤 드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현지 통신 감청을 통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저고도에서 여러 방향으로 접근하는 드론 편대가 감지됐습니다. 처음에는 3대, 이어서 5대,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추가로 4대, 총 12대가 거의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비오복합의 레이더가 표적을 잡아내는데 걸린 시간, 탐지에서 추적으로, 추적에서 교전 명령으로 넘어가는 속도, 그 흐름이 화면에 데이터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관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3초 뒤 두 번째, 5초 뒤 세 번째.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2대의 드론이 방어선에 접근하기 전에 전부 처리됐습니다. 단 한 대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캐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표적 격추입니다. 방어선 돌파 제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이 추가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격추율 100%. 소모 비용, 기관 포탄 기준으로 드론 한 대당 격추 비용이 약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계산기에 넣어봤습니다. 드론 한 대 가격 2,500만 원. 그것을 격추하는데 든 비용 30만 원. 우리 패트리어스로 같은 드론을 격추하면 45억 원이 듭니다. 45억 대 30만. 1만 5천 배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가 잘 작동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제 구조 자체가 뒤집히는 숫자였습니다. 적이 드론 100대를 보내면 우리 방식으로는 4,500억 원이 듭니다. 한국 방식으로는 3천만 원입니다. 같은 위협을 막는 데 드는 비용이 1만 5천.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쪽은 영원히 싸울 수 있고 한쪽은 며칠 만에 파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산하는 쪽이 우리 시스템을 쓰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상황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데이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공격 형태가 매번 달라졌습니다. 드론의 수가 늘어나기도 했고, 접근 고도를 극단적으로 낮추기도 했으며, 여러 방향에서 시차를 두고 순차 진입하는 방식도 사용됐습니다. 그때마다 비오복합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표적의 이동 패턴에 맞춰 추적 방식을 바꿨고, 위협도를 실시간으로 재계산하며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사흘간의 누적 데이터를 정리했을 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드론 방어 성공률 98.7%.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헤럴드에게 갔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입니다. 헤럴드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난감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실전 격추율이 98.7%입니다. 헤럴드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일치 데이터가 뭘 증명해? 일주일, 한 달 뒤에도 이 숫자가 유지되는지 봐야지. 지금 흥분할 단계가 아니야. 그 말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3일은 짧은 기간이었고 장비가 지속적인 실전 환경에서 신뢰성을 유지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헤럴드의 말투에서 저는 분석이 아닌 방어를 느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데이터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글러스에게도 같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더글러스의 반응은 헤럴드와 비슷했지만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브레넌, 이 숫자가 사실이면 문제가 크지. 우리 패트리엇의 대드론 교전 효율이 형편없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니까. 이거 외부에 나가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더글러스는 한국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이 걱정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네 패트리엇이 비교당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비교가 두려운 것. 그 차이를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숫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투입 열흘째 되는 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저고도 드론과 중고도 순항 미사일이 동시에 들어오는 형태. 이것은 현대전에서 가장 대응이 어려운 공격 유형 중 하나입니다. 드론을 막으면 미사일에 뚫리고 미사일을 막으면 드론이 통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단일 시스템으로는 물리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트리엇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는 강하지만 적어도 소형 드론에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근접방어 시스템인 CRAM은 드론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순항미사일은 못 막습니다. 두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하면 가능하지만 통합이 완전하지 않아 반응 속도에서 공백이 생깁니다. 저는 이 공격이 한국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비오복합은 저고도 전용 시스템입니다. 중고도 순항미사일은 관할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천궁2 체계를 함께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서린에게 물었습니다. 천궁2는 언제 배치된 거야? 비오복합과 함께 도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72시간 전부터 이미 통합 운용 상태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국은 비오복합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시스템을 세트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고도는 비오복합이, 중고도는 천궁2가 담당하는 구조. 복합 공격 상황에서 두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위성 데이터로 올라오는 교전 기록을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천궁2가 중고도 순항 미사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비오복합이 저고도 드론에 기관포를 집중했습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정확히 분담하면서 하나의 방어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순항 미사일이 요격됐습니다. 드론들도 하나씩 격추됐습니다. 주요 시설 피해. 제로.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통합 방공 운용을 한국이 더 깔끔하게 해낸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같은 시기, 인근 지역에서 운용 중이던 타국 방공 시스템의 교전 기록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숫자가 나란히 떴습니다. 한국 시스템 통합 운용 구역, 주요 시설 피해 제로, 드론 격추율 98.7%, 순항 미사일 요격률 100%.
인근 지역 타국 시스템 운용구역, 드론 격추율 14%, 요격 미사일 재고 소모율, 하루 평균 340억 원. 저는 그 두 숫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98.7% 대 14%. 비용 제로에 가까운 구조 대 하루 340억 원 소모. 이건 비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4%를 기록한 그 시스템은 미국산이었습니다. 제가 28년간 팔아온 무기가 14%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교전 기록이 정리돼 있었고 두 시스템의 성과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 방공 시스템과 미국 방공 시스템을 같은 표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같은 전장에서 같은 위협에 맞서 같은 기간 동안의 데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캐서린이 긴급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에서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사우디 방공사령부 관계자가 한국 방위사업청 측에 비공식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제는 천궁투 및 비호복합 체계에 대한 기술 설명입니다. 사우디, 중동 최대 미국 무기 구매국, 연간 무기 수입 규모만 40조 원이 넘는 나라. 미국 방산업계의 가장 큰 고객이 한국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헤럴드에게 보고했습니다. 헤럴드의 반응은 이번에도 예측 가능했지만 이전과는 온도가 달랐습니다. 뭐, 사우디가?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헤럴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사우디는 우리 것이야. FMS 조건 강화해. 무기 유지 보수 패키지를 묶어서 계약 연장 조건 걸어. 한국 무기 도입하면 기존 미국 장비 기술 지원 중단한다고 압박해. 저는 헤럴드를 바라봤습니다. 부차관보님, 그건 사실상 동맹국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헤럴드가 제 눈을 노려봤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비즈니스야, 브레넌. 이건 시장 경쟁이야. 우리가 30년간 키운 시장을 조립공장 나라한테 빼앗길 수는 없잖아. 조립공장 나라. 그 말이 제 귀에 남았습니다. 저도 한 달 전까지는 비슷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데이터를 본 뒤에는 그 표현이 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헤럴드에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부차관보님, 협박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UAE가 이미 한국 시스템으로 실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우디를 압박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수 있습니다. 헤럴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브레넌, 너 지금 한국 편 드는 거야? 한국 편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헤럴드가 한 발짝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이 뭔데? 현실은 이거야. 미국이 빠지면 중동은 하루도 못 버텨. 사우디도 UAE도 결국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한국 따위가 이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면 이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헤럴드의 말은 점점 더 사실과 멀어지고 있었고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와 헤럴드가 보고 있는 세상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에 더 나쁜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카타르 국방부가 한국 측에 방공 시스템 도입 관련 질의서를 공식 발송했습니다. 쿠웨이트 합참이 한국 방위사업청 실무대표단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오만 국방부가 천궁2 시스템에 대한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4개 나라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UAE에 이어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중동 걸프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거의 동시에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 피어슨에게 이 소식이 전달된 것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더글러스가 저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던 자신감 대신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브레넌, 이게 사실이야? 카타르까지? 사실입니다. 더글러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의회 쪽에 알아봐야겠어. 한국 무기 수출에 제동 걸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글러스, 지금 한국 무기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건가? 그 질문에 더글러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작동하는 거랑 시장을 빼앗기는 거랑은 다른 문제야. 작동 여부는 상관없어. 이건 비즈니스야. 작동 여부가 상관없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무기가 전장에서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계약 규모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건물 너머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28년간 이 건물 안에서 일해왔습니다. 방산거래가 순수한 이상주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지 않고 다른 나라가 대신 도와주니까 그걸 방해하려는 것.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구조 안에서 제가 28년간 일해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주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 중동 담당 이사가 런던 본사에 보낸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의 중동 시장 진입이 BAE 시스템즈의 중동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프랑스 탈레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탈레스 방공사업부가 한국 천궁투와 비오복합의 기술, 사양을 입수해 자체 비교 분석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캐서린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과 유럽이 나눠먹던 중동 380조 원 방산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판을 바꾸고 있는 것은 거대한 외교적 전략도 천문학적 로비 자금도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무기 하나였습니다. 그 주말,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사무실에 남아서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만이 아니라 학술 논문, 전문 저널, 한국 국방부 공개 자료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왜 한국은 자국군 최전방 장비를 뺏어 보냈는가? 군사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정전 협정은 있지만 종전 선언은 없습니다. 북쪽에서 수만 문의 포가 서울을 겨누고 있고 핵 위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나라가 자국 방어선에서 장비를 빼서 중동에 보냈습니다. 더글러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수출 실적 만들려고 무리수를 둔 거야. 헤럴드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쇼에 군사적 자산을 걸었군. 어리석어. 저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그런 해석이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를 처음부터 따라가 봤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총 한 정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퇴역 장비를 원조받아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독자 방공 체계를 만들어서 중동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방산 수출국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추적하다 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개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팔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한국을 독자 개발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남이 안 팔면 직접 만든다. 남이 안 지키면 스스로 지킨다. 그것이 한국 방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한국이 자국군 장비를 빼서 UAE에 보낸 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나라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의 절박함을 아는 나라만이 남의 절박함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이 7일분 미사일만 남았다고 SOS를 보냈을 때 우리는 협상 카드로 쓰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방패를 벗어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팔았고 한국은 살리기 위해 무기를 보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중동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비용 효율이 압도적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6개국이 동시에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린 진짜 이유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곁에 있어줬느냐. 그것이 30년 신뢰를 3일 만에 뒤집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군사력을 관리하는 건물 안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무기를 가장 큰 시장에 팔아온 경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지키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고객을 관리하고 있었던 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헤럴드에게 눈치를 보거나 더글러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그것이 28년 경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심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순순히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기회가 가장 잔인한 형태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 현황 및 미국 방공 시스템의 경쟁력 분석. 증인 명단에 3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해럴드 맥케인 부차관보, 더글러스 피어슨 로키드 마틴 수석 부사장, 그리고 마이클 브레넌 대외군사판매 총괄국장. 제 이름이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2주 뒤. 저는 그 통보서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해럴드와 같은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을 말할 것인가? 조직에 순응할 것인가? 28년의 경험에 솔직할 것인가? 저는 그날 밤 통보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증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워싱턴 러셀 상원 빌딩 216호실. 저는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이 건물에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오늘만큼 발이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 제가 준비한 증언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럴드가 전날 밤 보내온 지침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해럴드의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단기적 성과일 뿐이며 장기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증언할 것. 미국 방공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할 것. 중동 시장의 일시적 동요는 곧 안정될 것이라고 말할 것. 세 줄로 요약하면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이미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돼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이 앞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14명의 상원의원이 높은 단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석은 그 아래였습니다. 올려다봐야 하는 구조. 의도적으로 설계된 압박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해럴드 맥케인 부차관보였습니다. 해럴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답게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위원장 리처드 콜먼 의원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맥케인 부차관보, UAE가 미국에 긴급 미사일 공급을 요청했을 때 국방부는 왜 거절했습니까? 해럴드가 마이크에 가까이 앉으며 답했습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의원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당시 인도태평양 전력 재배치와 유럽 방면 지원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고 가용 재고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매끄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콜먼 의원이 안경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가용 재고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동맹국이 7일분 미사일만 남은 상태에서 거절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운 겁니까? 해럴드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굳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일시적인 긴급 조치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UAE를 포함한 중동 동맹국들은 미국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분명하니까요. 그 순간 콜먼 의원 옆에 앉아있던 다이앤 카터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기술적 우위요? 그럼 이 수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카터 의원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같은 전장, 같은 기간, 같은 위협. 한국 시스템 드론 격추율 98.7%, 미국 시스템 14%, 한국 시스템 격추 비용 건당 30만 원, 미국 시스템 건당 45억 원. 이게 기술적 우위입니까, 부차관보님?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해럴드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치는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시스템은 탄도미사일과 같은 고위협 표적에 최적화된 시스템이고 저가 드론에 대한 교전은 설계 목적이 아닙니다. 카터 의원이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는요? 한국 천궁2 체계의 순항미사일 요격률 100%. 이것도 설계 목적이 다른 건가요? 해럴드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문회장에서 3초의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해럴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수치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검증이요. 실전에서 나온 데이터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뭐가 있습니까? 해럴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해럴드의 옆좌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워싱턴에서 생존해온 사람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맹국의 SOS를 협상 카드로 쓰라고 지시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증인은 더글러스 피어슨이었습니다. 더글러스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표정은 해럴드보다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30년 방산 로비스트의 내공이었습니다. 콜먼 의원이 물었습니다. 피어슨 부사장, 록히드 마틴은 중동 방공 시장에서 30년 넘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더글러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독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 선택받아온 것입니다. 패트리엇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증된 방공 시스템이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카터 의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피어슨 부사장, 제가 한 가지 문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카터 의원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지난 5년간 중동 방산 계약 유지를 위해 지출한 로비 비용이 연간 2,800만 달러, 한화로 약 38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중동 국가들에 제공한 기술 지원 중 실질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패트리엇에 되들어온 교전 능력 개선 요청이 UAE로부터 3차례 있었지만 3차례 모두 추가 비용을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더글러스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요? 연간 380억 원을 로비했으면서 동맹국의 기술 지원 요청은 거절한 게 적절한 건가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더글러스가 물을 마시며 시간을 끌었지만 이미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콜먼 의원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피어슨 부사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 의회 쪽에 외교적 제동수단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더글러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콜먼 의원이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만. 더글러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해럴드는 동맹을 협상 카드로 쓰려 했고 더글러스는 경쟁을 로비로 막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비교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호명됐습니다. 마이클 브레넌 대외군사판매 총괄국장.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증인석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슴 안쪽 주머니에 원고가 느껴졌습니다. 해럴드의 지침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힌 원고. 자리에 앉자 콜먼 의원이 물었습니다. 브레넌 국장, 28년간 중동 방산 시장을 관리해 오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말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의원님, 저는 28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청석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해럴드가 옆자리에서 저를 노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콜먼 의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면 뭡니까? 태도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맹국이 7일분 미사일만 남은 상태에서 긴급 지원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협상 카드로 쓰려 했습니다.
다음 계약에서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헤럴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시야 끝에 보였습니다. 한국은 같은 순간에 자국군 최전방 방어선에서 장비를 빼서 72시간 만에 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자기 방패를 벗어서 보낸 겁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중동에 무기를 팔면서 스스로를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380조 원 시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로비 자금으로도 어떤 외교적 압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장을 되찾으려면 먼저 동맹의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청문회장에는 3초간의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한쪽에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1명, 2명, 점점 늘어나 방청석 전체로 퍼졌습니다. 콜먼 의원이 방청석을 향해 질서를 요청했지만 그의 표정에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일어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헤럴드와 더글러스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일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헤럴드 맥케인 부차관보는 청문회 직후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 사임이었지만 건물 안에서는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의 긴급 요청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그 기록이 청문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헤럴드는 사무실을 비우는 날 저와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더글러스 피어스는 청문회 직후 로비 활동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 의회에 부적절한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더글러스를 중동사업부에서 즉시 해임했고 후임자를 임명하면서 동시에 자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더글러스에게서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청문회장에서 다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사는 그의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UAE와의 장기 방공 체계 협력 협정이 체결됐고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와도 순차적으로 도입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단순히 무기 몇 대를 파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유지보수, 기술 이전, 공동 개발까지 포함된 수십 년 단위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중동 6개국이 한국과 맺은 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저는 청문회 직후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사임이 수리된 날, 캐서린 월러스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원고를 안 읽으셨잖아요. 준비한 증언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저는 웃으며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캐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캐서린이 펼쳐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종이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 캐서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펜타곤을 나서는 날, 저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28년 전 처음 이 건물에 들어섰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군사력을 관리하는 곳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던 그날이요. 지금도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건물이었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최강이라는 것이 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나라가 진짜 동맹이라는 것. 퇴직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컨퍼런스의 기조연설 초청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낯선 글자들로 가득한 안내판,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 이 나라가 아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룬 나라.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무대에 섰을 때 저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방산 전문가들, 각국 군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28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무기를 팔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유명한 무기들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위기의 순간에 실제로 곁에 있는 무기입니다. 잠시 멈추고 객석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기 방패를 벗어서 남에게 건네준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혼자 살아남는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 자신이 위험해지더라도 옆에 있는 나라를 먼저 지키는 나라,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28년의 경력을 걸고 단언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8년의 마지막이 이 무대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대에서 새로 시작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공식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스스로 일궈낸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스스로 일궈낸 나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방패를 벗어서 동맹에게 건네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